네, 끝내주는 인터뷰 시작합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경제 문제인데요. 특히 이번에 물이 주제입니다. 올해 강릉이 아주 가뭄 때문에 고생을 했는데요. 가뭄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또 어떤 때는 물난리 때문에, 물 부족 때문에 애를 먹습니다. 또 한때는 도시가 잠겨버리기도 합니다. 폭우 때문에. 과연 물 부족과 물 홍수 이거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생수는 지금 기름보다 비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무엇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그리고 저렴한 물 확보가 가장 시급할 때가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들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김병식 국립강원대학교 AI 기후재난 기술융합연구소장님 그리고 이중열 물복지연구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김병식 교수님, 이번에 그 올 여름에 강릉 지역이 아주 가뭄 피해가 컸었고요. 보면은 매년 여름에 가뭄이 들거나 홍수가 지거나 또 심지어는 또 봄에는 산불이 엄청나게 나는데 이런 것이 일시적인 현상입니까?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입니까? 지속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또 그걸 가중시키는 게 구조적인 문제인 거죠. 강원도 특히 강릉은 태백산맥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지형적으로 물을 잘 관리하기가 어려운 곳이고요. 예. 기상학적으로도 이제 폭우 폭설이 내리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그 폭우가 내렸을 때 여름에는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고 가을철이나 봄철에는 그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또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계속해서 반복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더 큰 문제는 그 지자체에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갖춰지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형적인 구조보다는 사회적인 그다음에 도시 시스템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걱정, 또 가뭄이면 가뭄대로 걱정, 모든 걱정을 하고 계셨던 그런 상황에 대해서 토로하신 적이 있었는데 사실은 비가 오면 또 큰일이죠. 비가 오는 대로. 몇 년 전에 신림동 그 반지하 침수 사망 사건 때 많은 분들이 상당히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문제는 비슷한 곳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우리가 기술 발달이 이렇게 돼 있는데 왜 이렇게 막지 못하는 거지 이런 피해들을 이런 생각을 좀 근본적으로 하게 되거든요. 이런 일이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보통은 이제 재난을 얘기할 때 세 가지 요소를 얘기하거든요. 네. 인지성, 누적성, 불확실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인지성, 누적성. 누적성, 불확실성. 불확실성. 인지를 하고 있지만 네. 계속해서 누적이 되는 이유는 그게 혹시라도 이번에는 안 올 수도 있다는 그 불확실성을 항상 내재하기 때문이에요. 네네. 그러다 보니 계속 재난이라는 거는 반복을 할 수밖에 없죠. 네. 특히 이 신림동 같은 경우는 이런 지역들은 재난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 시스템이 이제 지금 도시가 불투층이 많아지고 지하 공간이 많아지면서 생기는 건데 문제는 이런 자연 재난의 재난은 빈곤층의 구조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런 것들이 영화 속에서 그 기생 그 중에서도 보면은 지하가 잠기는 게 결국은 재난은 지형적인 것보다는 재난 약자의 구조적인 걸 따라간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근데 더 큰 문제는 기후 변화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이 더 많이 일어날 거고 더 크게 될 건데 계속해서 투자되는 거는 지금 선제적인 예방보다는 복구나 아니면 뭐 정책적인 지원 그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기후이기 때문에 점점 더 이 폭우나 이건 심해질 것이고 더구나 가난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재난에 훨씬 더 취약한 정말 기생충 그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현실로 일어났다는 게 가슴 아픈 일이었습니다. 저는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다. 아니다, 우리가 삼천리 금수강산인데 도처에 강이 있지 않냐라고 하는데 물 부족 국가인가요, 아닌가요? 어떤가요, 우리? 그 지금 물 부족 국가로 딱 단정 짓기에는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OECD에서 보면은 물 부족 국가라 하면은 1인당 1년에 한 1,700톤 정도를 가용할 수 있는 물량 이상이 될 경우에는 물 부족 국가가 아닌데, 근데 이제 저희 나라 같은 경우가 보면 1인당 물을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자체가 한
1,600톤 정도 됩니다. 1,600 근접하게 들어가 있죠. 근데 이제 그것 자체로 다 봤을 적에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로 볼 수가 없는데 물 스트레스 받는 국가다. 이렇게 이제 분류가 돼 있습니다. 근데 물 스트레스. 예, 스트레스도 물 부족 국가로다가 분류를 하거든요. 물 부족으로 분류를 하는데 우리나라 문제점이 뭐냐면 이 연 강수량이 한 1,400m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적은 비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비가 6월에서 9월 사이 그것도 장마철에 60에서 70%가 집중적으로 내리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물 부족과로 의미하는 거는 60에서 70%가 그한 뭐 한 20일 한 달 사이에 내리는데 그거 자체를 활용을 잘 한다고만 하면은 우리나라는 물 부족과로다가 분류 안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김병식 교수님께 물이 그러니까 완전히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강릉이나 우리 충청도나 전라도나 보면은 굉장히 가뭄 때문에 힘들어 하잖아요. 이런 건 앞으로 어떤 대책이 필요한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물 부족이라기보다는 1년에 1,400mm 정도가 꾸준히 내리고 있어요. 예. 심지어 제주도는 3,000mm까지 내리죠. 아, 그런가요? 그건 절대 물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수요, 그러니까 공급은 충분한데 그 공급하는 게 시공간 쪽으로 불균형이 커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을 저희가 하거든요. 기후 변화로 인해서 기후 변화 말도 잘 안 쓰죠.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 물이 충분히 있지도 않고 어떨 땐 너무 많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의 우리의 물 관리는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가령 댐 같은 경우에도 6월이 되면은 물을 내보내죠. 홍수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거 5분처럼 장마가 오지 않으면 물이 비게 돼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방식들을 바꿔야 되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 이제 대책을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첫 번째는 댐이라는 거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다중 수온을 확보하는 거죠. 여러 가지 수온을 확보하는 거. 다중 수온. 네. 두 번째는 물이 흘러갈 때 어디에 얼만큼이 언제까지 흘러가고 어디에서 물이 누수가 되고 있는지를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때문에 이제 우리는 스마트 워터 그릴이라는 사업을 이제 시작을 했었죠. 예. 근데 지금 그런 것들이 신도시나 송도가 대표적인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지역은 물을 공급하는 시설이 제일 커요. 소양강 때문에 29억 톤을 공급을 하는 지역인데 신기한 거는 물을 저장하는 공간과 물을 쓰는 공간이 달라요. 아하. 결국은 그 물은 수도권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원화가 돼야 되고 아까 체계적인 물 관리, 그다음에 다중수온의 관리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아까 구조적인 그 복원력을 완충력을 키워야 되는데 속초 같은 경우와 강릉이 대표적인 거거든요. 속초는 똑같은 물 스트레스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속초는 쌍성탭을 만들어서 완충력을 키웠어요. 그런데 강릉은 그러지 못했죠. 그러다 보니 똑같은 원인에 의해지만 결과는 달랐던 거예요. 예, 그래도 보니까 속초 김철수 전 시장이 잘했다 그런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소장님께도 같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일단 물이 1년 내내 공평하게 와주면 좋은데 비가 그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 시기에 60-70%가 몰아서 오고 지역별로도 다르고 또 오는 이 그 비를 제대로 관리하는 것도 잘 안 되는 것 같고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그 근본적인 물 대책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제 뭐 단적인 예를 들면은 지금 저 강릉 오봉저수지 아마 오늘 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댐이나 저수지 설계를 할 적에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뭐 강우 빈도가 100년이냐 뭐 200년이냐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셨죠. 네. 이제 홍수량 대비해서 100년 빈도냐 200년 빈도냐 뭐 500년 빈도나 이런 거는 들어보셨는데 극심한 가뭄을 대비해서 만드는 댐이나 저수지는 아직 기준이 없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예, 가뭄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어요. 그래갖고 오봉저수지 같은 경우도 보면 그 유효 저수용량이 한 1,400만 톤 정도가 되는데 그 저수용량 그 설계한 기준 자체가 그 뭐 국토부나 뭐 환경부나 행안부 측에 뚜렷한 기준이 없어갖고 그 이제 설계하는 기준도 이제 변경을 시켰거든요. 시켰는데 이제 그 가뭄에 대비한 거는 보통 이제 물 수지 분석을 합니다. 이제 들어오는 물량이 얼마고 1년에 강릉 인구 18만 명이 사용했을 때 사용하는 물량이 얼마고 물 수지 분석을 해서
보통 가뭄 빈도를 뭐 10년 빈도, 20년 빈도 이런 식으로 다 설계를 하다 보니 최근에 그 기상이변에 따른 뭐 극심한 가뭄이나 게릴라성 뭐 집중 폭우나 이런 부분에 대응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번 금년에도 강릉 같은 경우가 물 부족 상태가 이제 나타난 그 현실입니다. 그 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남북 워터 대탕트 예, 예. 예, 이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굉장히 생소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네. 워터도 알겠고 대탕트도 알겠는데 앞에 남북이 붙어가지고 예, 네. 예, 예. 이게 어떤 개념인지 어떤 맥락에서 나왔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남북 워터 대탕트를 하자는 거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이제 북한하고 이제 뭐 화해를 하고 공동 창구를 상시 개방하겠다 이제 이런 걸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그거하고도 지금 관련이 되고 이제 워터 대탕트라고 하면 물로서 이제 화해 협력을 하자는 얘기잖아요. 뭐 종전처럼 무슨 뭐 탱크나 미사일이 아닌 물로다 하자는 얘기예요. 네. 근데 한강 수계가 보면은 지금 주요 수원지는 소양강 댐이 29억 톤이 있고 이제 충주 댐이 27억 톤이 있습니다. 주요 수원지죠. 네. 근데 한강 수계가 지금 물이 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물이 좀 부족한 시기가 도래가 됐거든요. 그 이제 대표적인 예로 지금 용인의 SK하고 용인 반도체 SK하고 삼성이 네. 반도체 잔지를 짓는데 거기에 물이 1단계로 저기 소요되는 물량이 한 120만 톤 정도 됩니다. 하루에 예, 하루에 120만 톤. 근데 지금 그 물 자체가 여유 용량이 없다고 해서 이게 지금 8당댐에서 끌어가겠다고 했는데 요거를 지금 승인을 못 했어요. 못 하고서 그 수원지가 어디로 가면 이제 여주 쪽으로 갔고 이제 물 장체가 이제 적은데 그러면은 물을 넣고 되는데 넣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한강 수계에는 지금 뭐 대규모 댐을 짓거나 하다못해 뭐 양구 쪽에 양구천 댐이나 수입천 댐을 아마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 자체도 지금 건설 자체가 쉽지가 않고 또 사회적 합의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강 수계에 평화의 댐이 26억 톤 시설이 있고 26억 톤. 예예예. 그리고 이제 옛날엔 금강산 댐이랬다가 지금 이제 임남댐이죠. 그것도 시설 용량이 26억 톤입니다. 네. 26억 톤짜리 두 개가 있는 거네. 예. 네. 근데 이제 평화의 댐은 26억 톤이지만은 만약에 워터 탱크가 된다고 해도 26억 톤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한 3분의 2 정도는 26억 톤을 채우면은 3분의 2 정도는 북한 땅을 그 침수가 되거든요. 그래갖고 제가 항상 얘기했던 거는 금강산 댐에 26억 톤하고 평화의 댐에 한 5억 톤에서 10억 톤 정도 그 물량 자체를 한 35억 톤 정도를 한강 수계에 수정으로 다 확보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 부족에 대비하고 네. 또 만약에 그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대규모 댐이나 이런 거 건설 안 해도 되고 그리고 그 26억 톤을 한 35억 톤을 저희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그 부수적으로다가 발생되는 효과가 어마어마합니다. 그거는 북한이나 우리나 똑같이 그 효과들이 어마어마한 효과들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좀 경색돼 있는 이제 남북 관계도 물로써 물길을 좀 열자. 또 물길을 열면은 마음길이 열린다. 그런 취지에서 한번 검토하게 됐습니다. 대규모 프로젝트. 그 김병식 교수님, 이번엔 이제 물 부족 문제는 그만하고 이제 그 우리가 홍수 문제 얘기를 해보는데 홍수가 네. 우리가 매년가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죠? 결국은 극한 강우가 커지고 그 다음에 빈도가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IPCC 보고서에서도 보면은 미래에는 극한 강우가 점점 더 커질 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게 현실화가 된 거죠. 극한 강우라고 막 한꺼번에 막 네, 몇백 네, 미리 네, 퍼붓는 네, 거 네. 이런 거 말하는 거죠? 네. 가령 예전에 그 강릉에 2002년인가요? 870mm가 내렸을 때 그거는 잘못된 비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뺐었어요. 아. 근데 실제로 이제 그런 비가 내리고 실제로 그 어디였죠? 군산에서도 한 240mm가 내렸잖아요, 하루에. 하루에 870mm 하고 240mm. 네, 야. 엄청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결국은 그러한 것들이 치수 안전도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후 변화 시나리오를 통해서 저희가 그런 분석을 해봤을 때는 한 2분의 1 정도로 이제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년을 막으라고 해놓은 그 시설의 설비가 이제는 2분의 1 능력밖에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결국은 홍수가 더 커지는 이유는 도시의 문제도 있어요. 결국은 네. 이제 지금의 홍수의 문제는 하천이 범람하는 외수 문제가 아니라 예. 내수라고 해서 도시가 침수되거든요. 네, 네. 강남역이 물에 침수가 돼서 이제 난리도 나고 그다음에 신사동이 또 막 잠기고 그러잖아요. 아, 그 강이 범람하는 게 아니고 아니라 시내에서 네, 물이 시내에서 물이 넘치는 거죠. 그러니까 목욕탕에서 저희가 물이 갑자기 우리가 목욕할 때 샤워를 할 때 하면은 물이 안 나갔다가 차고 나가잖아요. 예, 예. 똑같은 거죠. 음. 물을 내보낼 수 있는 하수도의 용량은 정해져 있는데 그 들어가는 입구 자체가 작은 거죠. 세 번째는 결국은 피해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하거든요. 야, 예전에는 소가 떠나러 갔는데 지금 벤츠가 떠나러 간다. 결국은 이제 소 한 마리면 몇백만이지만 벤츠가 떠나러 가면은 몇 억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제 피해 대상이 다르고 또 사람의 가치가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사람 한두 명 죽어도 네. 문제가 없어도 지금 한 명이라도 인명이 피해가 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 홍수로 인한 문제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인 이슈의 그 가중이 달라졌다는 게 그건 거죠. 결국 그런 것들이 매년 반복이 된다라는 게 지금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어요. 네. 또 하나 그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이 기름보다 비싸다고 우리 기름 넣을 때 그런 느낌까지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생수에 의존하는 사회는 물 관리가 좀 실패한 사회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저도 예전에 미국에 잠깐 살 때 그냥 수돗물 그냥 마셨거든요. 한국에 오자마자 바로 물을 사서 먹는 그래서 이거 너무 아깝다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후보댐에서 뭐 세인트루이스까지 쭉 관으로 물을 보내고 물 걱정 없이 마신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걸까요? 결국은 신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신뢰. 저희 집에 저희 가면 저희 어머니는 아직도 수돗물 끓여 드세요. 끓여서 드세요. 네, 저희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물을 드셨어요. 그냥 물을. 네, 근데 저는 생수를 먹었어요. 결국 다르게. 네, 왜냐면 이제 한 집에서도 저희 어머니는 물을 끓여 드시고 네. 아버지는 그냥 드시고 네. 저는 생수를 먹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 예전에 쓰는 말이 돈을 물수듯한다는 말을 했는데 이제 바뀌었잖아요. 이제 물을 돈수듯해야 된다 하는 정도로 이제 바뀌었는데 물을 돈 쓰듯 하게 네, 된다. 네 바뀌어야 되는 바뀌어야 거죠. 된다. 결국은 이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그 음용수에 대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국민들이 잘 알게끔 오픈을 했어요. 안전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됐는데 네. 우리나라는 사실 아리수가 좋다 해도 네. 두 가지를 못 믿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한강에서 치수되는 그 물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걸 국민들이 신뢰를 못한다. 네. 두 번째는 내가 사는 집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수도관에 대한 신뢰가 없어요.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떻게 이물질이 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매번 이제 우리가 물에 대한 거를 환경부에서 이제 평가도 하고 하지만 전체적인 거는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내가 먹는 수도꼭지에 나오는 거에 대한 물에 대한 신뢰는 못 하는 거죠. 그래서 네. 제가 생각하는 건 결국은 안전하고 투명하게 보여주는 게 이 수돗물을 먹게 하는 거지 우리가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건 전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서 그다음에 가끔 냄새도 나잖아요. 그렇죠. 그 냄새가 불안을 가중을 시키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생수에 대한 의존을 낮추는 거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는 갑자기 생수가 마치 좋은 물처럼 홍보가 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제 생수를 사 먹게 되는 거죠. 수돗물보다는. 네. 근데 정 없으면 저도 수돗물 먹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술적인 문제도 있지만은 신뢰, 투명성 그런 게 먼저 네. 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께도 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항상 고민이 라면 끓일 때 이것을 그냥 생수를 끓여서 먹을 것인가 이 아리수를 먹을 것인가 생수 그래서 제가 그 생수를 넣을 때 저희 어머니한테 들켜가지고 한번 혼난 적이 있었어요. 야 라면 정도는 그냥 아리수 먹지 그러니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혹은 저는 그냥 수돗물 네. 그냥 마시거든요. 그냥 그러시군요. 네. 저는 물만 지금 38년 짜고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수돗물 가지고서 어디 단체나 뭐 주부교실이나 이런 데 가서 가끔 강의할 때가 있어요. 네. 제가 첫 질문이 뭐냐면요.
수돗물 집에서 그냥 드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하고 손 드시는 분이 없어요. 그러면은 제가 또 묻죠. 왜 안 드시죠? 라고 하면 이유를 하나도 못 대요. 그냥요.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한 부분은 우리나라 그 수돗물 자체가 되게 양호합니다. 우리나라 수돗물 자체가 OECD 국가에서도 네. 수돗물 맛은 수질 자체는 OECD 국가에서 5위를 차지했고요. 수돗물 맛은 7위를 차지했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1위에서부터 4위까지가 저기 어디냐면은 북유럽 쪽에 북극 쪽하고 북극수를 마시는 이런 나라들이 이제 1위에서부터 4위까지 차지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안전적이고 수질 자체도 좋고 맛도 괜찮은데 이제 수돗물 안 드시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는 원인이 있겠죠. 원인이 있다 보면 그 원인 최근에 이제 대표적인 원인이 요즘은 어디 강의를 다녀도 보면 뭐 옛날에 수도관에 뭐 빨갛게 녹이 슬고 막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마시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언론에서 그런 게 안 나오죠. 안 나오고 이제 뭐 냄새 물질이 좀 들어온다 여름철에 네. 뭐 지오스민이나 투에메베 같은 게 들어오고 그리고 이제 염소 냄새가 나요. 근데 염소 냄새가 나는 게 이제 우리가 0.2에서 한 0.8 ppm을 이제 수도꼭지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 유럽인들은 수돗물 음용률이 한 40~50% 정도가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한 2%밖에 안 돼요. 근데 유럽인들이 어디 타 국가 가서 수도꼭지를 틀었을 적에 염소 냄새가 나면은 마셔요. 아하. 염소 냄새가 안 나면 안 마십니다. 그게 거꾸로. 뭘 의미하냐면은 네, 네. 수돗물은 안전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수돗물에 대해서도 또 저희가 자체적으로도 워터 소믈리에를 이제 불러다가 여러 분 불러다가 뭐 외국의 생수나 국내 생수 여러 가지를 한 20여 가지를 갖고 테스트를 하잖아요. 수돗물 맛 자체가 평균적으로 5위권 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런데도 안 마시는 이유는 이제 우리 교수님 말씀하시는데 심미적인 효과가 크죠. 그러면 심미적인 효과가 큰데 그거를 누가 해줘야 되냐? 정부나 물 전문 기관에서 그거를 홍보를 해서 그거를 적극적으로 다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기후 위기 시대 물은 환경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경제의 문제고 또 안보의 문제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죠. 물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까요. 앞으로 더 안전하고 깨끗한 물과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두 분 말씀 오늘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며칠 전 있었던 2025년도 그 부처 업무 보고가 있었는데 여기서 뜻밖의 장면 하나가 화제가 됐습니다. 스타 공무원이 탄생한 건데요. 농림수산식품부의 식량국장입니다. 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아, 예. 모르시면 나중에 식량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말씀하세요 그냥. 이 콩은 그 체유용으로 100만 톤 수입되고요. 전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체유용 기름 예, 짜는 콩기름 짜는 겁니다. 그 외에 뭐 예를 들면 두부도 만들고 하잖아요. 예, 식용은 난 GMO입니다. 그래요? 예. 그거 어떻게 증명하죠? 그 기본적으로 난 GMO 입증된 업체로부터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대체적으로 뭐 외국에서 수입한 콩으로 만든 거는 당연히 GMO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식용 두부는 아니고요. 그 체유용으로 체유용만. 쓰는 건 콩기름은 GMO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옥수수는요? 옥수수 사료용은 다 GMO입니다. 다 GMO. 식용은 이제 전분당 만드는데 그거는 난 GMO입니다. 그 나름 통제 관리를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 장면 하나를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믿음이 간다. 이 GPT 국장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말을 잘해서도 아니고 유행어를 써서도 아닐 것입니다. 자기 업무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로 정확히 이야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업무 보고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업무 보고는 앞으로 확실히 국민들이 볼 때 공직사회가 일을 하는구나, 믿을만 하구나 라는 것이 될 때까지 좀 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또한 공무원에 대한 스트레스도 조금 줄이는 방법이 무엇인가도 함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통령부터 공직자, 국민들까지 대한민국이 앞으로 이 위기의 강을 어떻게 넘길 건지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지혜를 모으는 그런 업무 보고가
이루어지고 실천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을 전망하고 바라고 기대합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